아시겠지만 초보 투자자분들 엄청 많아지셨잖아요. 네. 삼성증권에 막 삼성전자 사려고 삼성증권 오신 분들 되게 많다면서요. 그 정도로 이제 주식 입문자, 네. 주식 ABCD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져서 그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따로 한번 만들려고 네. 저희가 채널을 스핀오프를 했어요. 그게 주식 초등학교.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인데요. 저희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제 11회 시상식에서 금융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꼽히신 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 시상식이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8회였을 거야, 아마 8회. 네. 그러니까 3년 전. 네. 3년 전에 같은 자리에서 수상을 하셨고 예. 이번에 3년 만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저희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꼽히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콜 방식이 아니라 네. 실적 추정 정확도 그다음에 그 목표 주가 예. 수익률 정확도다 보니까 그래도 금융주는 실적 추정하는 게 되게 이제 금액이 막 순이익이 뭐 조 단위 막 이런 은행들이 많다 예. 보니까 어렵잖아요. 다른 것보다 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네. 생각보다 또 쉽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회사들은 저희도 정말 이제 저건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약업종 같은 것들 제약은 뭐 가능하기 힘들잖아요. 가능하기 힘들죠. 또 하나는 좀 소형사들, 그러니까 PR이 높은 회사일 텐데 그런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이익이 뭐 50억 나던 회사가 갑자기 뭔가가 잘못돼서 뭐 상여금이 있었다, 스톡옵션이 있었다 이래버리면 순식간에 50억이 10억 이러면 이제 이익이 80%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랑 달리 은행은 오히려 좀 쉽다라고 보는 것들은 은행은 자산에서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출이 얼마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이자를 얼마 받겠네? 이러면 그냥 곱하기 얼마. 휴일이 있으면 그래도 이자는 나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2월 달에 윤달이 있다. 하루치가 더 들어오죠. 네, 이제 뭐 그 정도의 이슈인 거지. 전반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대신에 이제 좀 약간 고민스러운 것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충당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최근 흐름 먼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은행주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요즘 시장을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섭섭하죠. 그 말 할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 우리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 네이버, 카카오 막 날아가고 막 핀테크도 뭐 난리가 났고 막 뭐 바이오는 뭐 PER 몇 배인지 계산도 안 되고 하는데 지금 은행주 PER 막 4배, 5배, PBR 0.2배, 0.3배. 네. 아니 돈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돈 장사를 하는데 갖고 있는 돈만큼도 가치를 못 받고 있는. 저번에는 이게 참 어떤 상황인지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 모 지방은행은 납입자본금보다도 시가총액이 줄었어요. 자본총계가 아니라 네, 자본총계 아니라 납입자본금, 설립자본금보다도 시가총액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날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이거 봤냐고. 그래서 저 지금 듣고 알았다고. 야 진짜 서운할 법해요. 근데 그 은행주 투자자들 입장은 어떻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은행이 뭔가 총대를 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에 금융위기 때랑은 되게 다른 것 같은 게 금융위기 때는 은행 위기였어요. 사실 그때 저번에. 시스템이 망가진 거였고. 예.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이 잘못되고 유가증권이 잘못 투자됐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대출 회수하기 바빴던 시기였었고요. 지금은 은행이 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빌려주니? 나 자본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난 빌려줄 수 있고 내가 우산 역할을 해줄게. 그래도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당도 똑같이 줄 거야.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 주가는 약간 좀 조정은 받았지만 그래도 이게 최근에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국내 은행들도 그거랑 비슷한 분위기에서 조금 더 나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딱 보시면 명확히 다르죠. 예, 그쪽보다 우리는 훨씬 더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는 이 주가는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에서의 이제 심리는 일단은 그래도 은행은 모멘텀이 좀 덜하지 않느냐. 성장주가 아니다. 성장주가 아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뭔가 총대를 메고 있는 쪽에 있는 거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총대를 메고 있다고 되게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냥 어디선가 얻어맞고 있다. 그게 어디선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인데
사실 제가 예전에 2013년부터 한 2년 정도 예. 은행을 출입을 했었어요. 신한지주, 뭐 네. KB금융지주, 그때 뭐 KB금융지주 회장이랑 은행장이랑 싸우고 막 그런 사태 예. 날 때 은행을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대한민국에서는 은행업하면 안 되겠구나. 대한민국에서는 은행이 돈 벌면 죄인 되는구나. 네. 저는 그걸 너무 가까이서 느낀 거예요. 왜냐면 맨날 금융 당국에서 은행장 불러들이고, 한 금감원 국장 정도 되면은 부행장들한테 맨날 전화 돌려요. 네. 그 국장이 이제 소집시키면은 부행장들 다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자주 보니까, 또 말 안 들으면 막 은행장 포토라인 세워갖고 망신 주고.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가 맞나? 뭐 물론 그때 저도 뭐 다 그 뭐 받아쓰기 하고 막 기사 쓰긴 썼습니다만, 되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예. 은행주가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네. 토양이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제 그런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하시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은행들은 다 규제 산업이에요. 그렇죠.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라이센스를 받고 하는 거고요. 또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예전처럼 그냥 우리나라에도 뭐 시중은행이 정말 열 몇 개가 있고 이제 이런 시절이 끝났고, 이게 이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 번의 그 위기를 거치면서 다 합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KB금융 하더라도 몇 개 회사를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은행, 그렇죠. 주택은행부터 시작해서 하나금융도 HSBC라고 예전에 그랬어요. 네네. 그냥 하나, 서울, 보람, 충청까지 네, 맞아요. 예, 이런 식이 있을 정도로 다 합친 거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해서 은행이 위기가 오면 구조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예, 이거는 전 세계 위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딱 끝나고 나서 뭐 볼커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뭐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규제가 나왔었고, 뭐 지금도 그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라 은행들은 PBR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JP모건이 이제 미국 은행의 대장주라고 하는데 네. 저기 PBR이 1.7배 뭐 이래요. 예.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라는 우리나라 뭐 거거든요. 0.2배, 0.3배. 예, 그렇게 떨어지니까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건데, 그 차이를 놓고 보면은 가장 큰 거는 이제 배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은행주를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는 PBROE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BR은 ROE에 이제 되게 그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네. 했었던 거고, 그게 사실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 최근에 저희가 이게 쭉 뽑아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이제. 야, PBR이 뭐 예를 들어서 단순 이런 식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PBR이 몇 배냐? 0.3배인데요. 그러면 ROE는 얼마인데? 8%요. 야, 그러면 0.8배는 받아야겠네. 더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이제 끝나버렸어요. 예. 그럼 뭐가 그러면 상관관계가 높냐라고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주 환원 성향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번 돈 중에서 얼마를 주니, 배당으로. 돌려주니, 근데 배당과 자사주 아, 이 두 개를 합친 개념입니다. 예. 거기에 기가 막히게 이게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면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래 금융위기 전에는 한 30% 정도 나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2007년 정도 때 그랬었고요. 지금은 한 20에서 25% 정도 주고 있습니다. 준다라는 의미가 제가 100을 벌면 한 20원에서 25원 정도를 그냥 배당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배당 성향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배당 순위 성향. 얘기해서 예. 배당을 하는 그 배당 성향. 예, 자사주 매입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리 은행이 3조를 벌더라도 저한테 떨어지는 돈은 한 8천억 정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희 유튜브 업로드 며칠 있다가 되긴 할 텐데 예. 몇몇 금융지주들 반기 배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되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예, 예. 또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만, 은행들이 어떤 자본 여력을 위해서 배당을 자제하라 이렇게 예. 또 이제 금융 당국에서 푸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자제령이죠. 명령. 예. 뭐 행정권한으로 직접 한 거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배당을 더 줄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염려하는 거잖아요, 시장은. 그렇죠. 이제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은데, 이제 정책 당국이 과연 그 스탠스가 좀 어떻게 바뀌었을 거냐. 예를 들어서 그 정말 이제 작년에 되게 관심 있게 봤었던 게 뭐였냐면 KB금융지주하고 신한지주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이때까지 자사주를 뭐 매입하는 거는 그래도 정말 어렵게 됐었는데 소각은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용인을 하다 보니까 왜 용인을 하셨어요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자본이 좀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인 거거든요. 물론 그때 코로나 이전이고 지금은 좀 이후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감독 당국에서도 인지한 거는 평상시에 주가가 그래도 이 주가로 떨어져 있어 버리면 나중에 뭔가 큰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본 확충이 필요할 때. 는 정말 큰 일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뭐 주가의 부양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그 필요성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뭔가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좀 긍정적으로 이제 고려했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전환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그게 고민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배당 아니 주주 환원 이거와 논란에서 보시면은 그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이 미국하고 유럽이랑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은 보시면은 네. 아예 배당도 안 되고 자사주 매입도 안 돼. 아 유럽. 예, 이렇게 됐었는데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유럽 은행들은 대개는 이제 자사주보다는 배당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심지어 배당 성향이 90%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긴 당연히 배당을 막아. 이 전략이 맞는 건데 반대로 미국은 배당 성향은 30% 정도 되고요. 70%는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성향이 100%를 채워요. 근데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자사주 안 할게. 대신에 배당은 똑같이 나갈 거야. 거긴 분기 배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1분기 배당이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이랑 하나도 안 바뀌고 이익은 충당금 때문에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이 올라간 셈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당 배당금은 똑같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자사주가 없지 않냐. 네. 그 다음에 우리의 현금 배당 성향은 미국보다도 훨씬 낮다. 예, 우리 전통적으로 낮아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보면 이익이 우리는 안 깨졌다. 예, 미국보다. 그러면 우리도 한 20에서 25%는 똑같이 유지하는 거는 적어도 괜찮지 않겠어라고 이제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60, 70%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시면 자기네 나라의 은행들을 이렇게 놓고 볼 텐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래도 배당을 유지하던데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이익도 훨씬 더 괜찮으면 그리고 가보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잘 그 예방이 그러니까 방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라면 배당도 상당히 유지해 줄 수 있지 않겠니? 특히나 이제 그 해외에서 배당이라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그 회사가 배당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그거가 갖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는 뭐 줄일 수도 있지 이렇게 네. 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배당을 줄이면 배당을 줄여야 할 정도로 안 좋구나. 파이낸셜이 정말 크게 망가졌구나 이렇게 볼 거라는 거죠. 해외는 그래도 회사가 정책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룸이 더 많은 거고. 물론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하더라도 네. 그 페드하고 해마다 계속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네네네네. 해요. 그래서 여기 결과가 나오고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날 다 공표를 해버려요. 우리 이번에 통과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올해 주주환원 성향은 100%까지 줄 수 있고 자사주 매입은 얼마를 하고 배당은 얼마를 줄게라고 당일날 다 발표를 다 해버려요. 나오는 날. 근데 이제 규제가 없니라고 하면 거기는 규제가 훨씬 더 강하죠. 그쪽도 나름대로. 그렇죠. 예. 신한지주가 잘 벌었을 때 영업이익이 5조였나? 순이익이 5조였나? 순이익은 한 3조 원대 정도 네. 나왔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조가 좀 안 되던 했을 거예요. 네네네네. 아마. 예. 뭐 어마어마한 숫자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그게 작년, 올해 얼마나 줄었을까 보니까 뭐 컨센서스가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조 5천억? 예,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좀 개념은 상대적인 거긴 한데, 네. 뭐 다른 데들 막 순이익, 영업이익 반토막 나듯이 그런 것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맞아요. 줄어봐야 한 10%? 10몇 프로? 그렇죠. 근데 주가는 몇 분의 1 토막이 나버리고 이거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그 은행은 이자 장사가 주예요. 예, 어차피 대출 빌려줘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이제 이자를 받고 대신에 얼마큼 덜 떨어먹냐. 그리고 이제 충당금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얼마큼 손실을 덜 입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번에 놓고 보시면 주변에 뭐 망했다는 얘기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약간 좀 의외죠. 예.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 그 심각해지면서 많이 나온 게 가계와 기업의 파산.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의 뭐 익스포저라고도 예. 하고 그 위험도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네. 아까부터 초반부터 말씀하신 그 대손 충당금. 네. 그러니까 대출 자산이 부실해지면 그것을 또 충당으로 쌓아야 되고 손실 처리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제 걱정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많지 않다는 않은 거죠. 예. 우려만큼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가장 걱정했던 데는 어디였냐면 내수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이 되더라. 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이동이 제한이 되고 사람들의 그러면은 오프라인 소비가 확 줄어들면 결국 상권이 망가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걱정을 했었던 건데요. 이게 좀 약간 되게 그 굉장히 좀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 놓고 보시면은 그 락다운이 그렇게 오래 안 갔어요, 우리나라는. 특히는 4월 달부터 보시면은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신용카드 승인액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5월에 신용카드 승인액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오히려. 한 2% 정도 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게 지나가 버리는 거고요.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당연히 타격이 좀 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은행들이 이제 우리가 한 20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진짜 우리나라는 거의 5년에 한 번꼴로 뭔가가 터져요. 그러니까 98년도 IMF, 97년도 터졌었을 때는 대기업 계열이 다 쫄딱 그쵸, 이제 그때는, 망했었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신용카드가 한번 또 크게 카드 사태. 터졌었고, 그게 직후에 뭐가 터지냐면 중소기업들이 터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카드 사태 때문에 소비 여력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세게 다치고 2007년, 8년도 때가 또 자영업자들 쪽에서 좀 소호 쪽이 많이 또 다치고 나중에 2010년 가면은 이제 그 건설 쪽, 네. 건설 PF, 그다음에 조선, 해운 이런 것들이 다 다치고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 나가면서 새로 여기에 대해서 방지책들을 하나씩 내놔요. 감독 당국도 그렇고 은행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터질 게 남았니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잘 없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원체 잘해왔다.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면은 좀 좋게 포장한 거고요. 네. 나쁘게 포장하면 리스크를 지려하지 않았다. 보신주의에 빠져 있었다. 담보, 보증 이거 없으면 대출이 안 되더라.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은행들이 이제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결과로 그렇죠. 오기는 왔는데, 뭐 물론 그건 이제 뭐 주가 모멘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네. 이야기라. 충당금 이슈는 그냥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뭐 충당금은 이제 크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실 때 좀 보시면 재밌는 게 그게 이제 충당금 뭐 망하지 않았는데 왜 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충당금을 쌓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쌓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망했기 때문에 네. 부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쌓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런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었어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선제적으로 일단 쌓고 보겠다라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띱니다. 그 아마 2분기 때는 전자, 그러니까 뭔가 망해서 쌓는 건 아닐 거고요. 뭔가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서 쌓게 될 거예요. 대신에 이게 쌓게 되더라도 이거를 그냥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야, 뭐 대출 100원 나간 것 중에서 한 50% 쌓을까? 이렇게 결정을 못 해요. 그렇게 돼 버리면 탈세예요, 이건.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익을 그냥 확 안 내버리면 세금도 덜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정부의 이제 입장은 뭐냐면 어려운 곳이 있으면 거기다가는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일단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충당금을 쌓으려면 멀쩡한 채권에다가 쌓을 수는 없고요. 네. 이 대출을 부실 채권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쌓아야 돼요. 네. 근데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면 은행원 입장에서는 대출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부실 기업에다가 대출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게 또 드라마틱하게 내리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서 우리가 충당금을 적립을 하게 될 거고 이거는 그때의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그 필요성에 맞게끔 조율이 돼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은행주를 공부할 때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봐야 되느냐, 뭐 이게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고 예. 키 데이터는 무엇이고 그걸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은행주는 당연히 님, 그러니까 이자 마진 우리가 얼마만큼 벌었니라는 거하고 NIM, NIM 하고요. 또 하나는 대출 성장률. 대출 성장률. 예, 얼마만큼 성장을 했니. 결국엔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제조업종에 얘기할 때 많이 하시는 게 PQ, 그러니까 프라이스하고 그다음에 그 퀀티티, 그 볼륨이 어떻게 늘어났니.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은행 입장에서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NIM, 즉 그 순이자 마진이고요. 순이자 마진. 그다음에 Q는 대출 성장률의 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성장률을 그야말로 대출을 얼마만큼 더 많이 해줘서 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씨앗을 많이 뿌려놨느냐 예, 이거고, NIM은 그 마진이 그래서 얼마가 되는데 조달 네. 비용과 그다음에 조달 비용은 뭐라 그래야 되나? 조달 비용과 그다음에 대출 금리. 대출 금리 그 사이. 예, 그게 NIM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항상 우리가 그 주식 투자자분들이 트래킹하면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예. 나올까요? 그 한국은행에서 월별로 그 가중평균 금리 동향이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월 말경에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 거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은행들의 모든 금리들, 주요 금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도 다 세분화돼서 들어가 있고요. 조달 금리도 다 세분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차이를 이제 예대 금리 차라고 얘기를 예대 금리 하는데요. 차. 예, 그 부분들까지 친절하게 계산해서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그래도 이게 이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개별 은행이 아니라 은행 산업 예,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네. 그래서 제조업으로 따지자면 제조 마진, 그렇죠. 영업 이익률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네네. 가늠을 해보면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게 안 좋아지고 있는.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예, 은행 입장에서는 그 NIM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 전 시간에 뭐 철강도 했고 뭐 다른 산업도 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왜냐면 이제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적정 이익을 붙여서 제품 가격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이제 더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네. 맞출 수 있는 갭, NIM도 같이 축소가 되는 거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은행의 조달을 놓고 보시면 네. 그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정가성 예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전체 예금 중에서는 한 40% 정도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간단히 생각하시면 월급 계좌예요. 뭐 수시 출금 통장 같은 예,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거의 붙질 않는 네. 거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좀 고원가성 예금이라고 하는 게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은행 입장에서 놓고 보시면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금리는 다 내려와요. 네. 예, 우리가 뭐 주택담보대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대출 금리가 다 시차를 두고 다 떨어지는데 예금 금리는 비탄력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기 예금은 똑같이 떨어지기는 해요. 네. 근데 정가성 예금은 그냥 그대로 제로 금리인 거죠. 네. 한마디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복잡한 얘기겠지만 평균 조달 금리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전체 예금이 100이라 그랬을 때 100에서 40%는 빵, 그다음에 60%만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은 쭉 떨어지는데 예금은 요만큼만 내려오는 거이기 때문에요. 마진이 축소되는 것처럼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럼 은행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면 내가 또 마진이 안 좋으니까 신용대출 막 늘려 이럴 수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신용대출을 늘렸다가 터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금리가 좀 이렇게 그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이 당연히 대출 금리가 높죠. 그럼 그분들한테 대출을 빌려줄 수 있니?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쪽 대출을 회수하고 안전한 데다가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반대가 되죠. 지금 그럼 은행 주를 놓고 봤을 때, 예. 은행이 아니라 은행 주를 놓고 봤을 때 좀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요. 그래도 얼마 전에 뭐 6월 중순쯤이었나? 막 대형 은행주가 하루에 10% 이상 막 급등하는 날이 좀 있었잖아요. 물론 다시 그쵸. 좀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그럼 그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고? 네.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지 좀. 그때 이제 대형 은행주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겨우 이제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시면 저기 이제 가이던스 되게 좋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얘기했었냐면 JP 모건이 이제 거기는 직접 회장들이 나와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가이던스라는 건 실적 예측, 전망. 전망치를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소통의 창구가 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분기에 한 번씩 실적 발표회 때 그냥 그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해요. 근데 이제 여기 JP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그 분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어디 컨퍼런스 콜이었었는데 네. 그때 나와서 하시는 거는 우리 2분기 때까지 충당금 1분기만큼 많이 쌓을 거야. 그런데 3분기부터는 우리 충당금 별로 안 쌓을 것 같아. V자 반등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은행주도 보시면 그때 연이어서 10%씩 올라요. 그 무거운 것들이. 그거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네네네. 돼요. 뭐 이제 결국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은행은 지금 어쨌든 코로나19에 있어서는 일단은 우리가 뭔가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게 반대로 됐을 때는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이 눌림목이 사라지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터닝 포인트는 어떨 때 나타날까요?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이때쯤이면 은행주를 좀 사도 되겠구나. 뭐 지금만 놓고 보면 뭐 배당 기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국내 은행주만 딱 놓고 보시면은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결국 금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그 금리랑 정말 기가 막히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장기 금리, 특히 한 10년물 정도를 이제 놓고 보시면 국채 10년물. 국채 10년물입니다. 글로벌리도 같이 움직이고요. 네. 그거가 6월 초 넘어서면서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같이 흘러내렸던 건데 이제 결국에는 그거는 경기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금리에 먼저 선반영이 될 거고 이제 이거를 지표 삼아서 지금 보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신호가 보일 때, 네, 그때 경기도 좋아지고 은행들의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또 마진이 좋아지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이제 일단은 밸류에이션은 워낙 좀 이미 낮으니까, 낮으니까. 여기서 업사이드를 크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 아까 초입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뭐 카드도 보시고 네. 그 결제 관련주들도 보시고 네. 약간 그 비은행 약간 대안으로 찾을 만한 비은행주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글로벌 종목이긴 한데 네네. 해외 주식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 괜찮으려나? 뭐 괜찮으세요? 해외 주식도 이야기는 많이 하니까요. 저도. 그러세요? 예. 저희가 이제 해외 주식 쪽에서 좀 좋게 보는 거는 전통 금융주보다는 이제 결제 쪽에서 뭐 요즘에 뭐 페이팔 같은 것도 주가 좋곤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오히려 카드 쪽으로. 근데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긴 한데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우리나라의 삼성카드와 같이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도로만 깔아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결제할 때 보시면 가게에 보시면 비자 마스터 이렇게 명패가 돼 있고 우리가 카드를 받아보시더라도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보시면 밑에 로고가 있죠. 비자 마스터카드 로고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카드를 그으면 이거가 이제 어떤 전산망을 타고 가서 이 카드가 맞니 틀리니를 하나의 이제 큰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는데 그 작업을 해주는 데가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한 70%? 그 둘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모든 길은 비자 마스터로 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카드를 그으려면. 그런데 이번에 좀 되게 재밌었던 현상은 뭐냐면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현금을 계속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금 우리나라야 뭐 워낙 카드를 많이 쓰지만 해외에 나가 보시면 일본 같은 데 가 보시면 카드는 엄청 쓰죠. 카드는 20% 정도도 안 써요. 뭐 유럽도 보시면은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년층에서는 이제 이런 카드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좀 쓰시고 하셨던 건데 이번에 얘기가 관광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
이제 현금으로 우리가 뭐 어떤 박물관에 가서 현금으로 표를 산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아. 뭐 바이러스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현금 받지 마. 아. 예, 카드만 받아. 아. 카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탭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로 띡 예, 이렇게. 띡하게끔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CT나 뭐 JP모건이 실적 발표 때 뭐라고 하냐면은 3월달, 4월달 들어가면서 카드 발급 수가 어마어마하게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금을 안 쓰고 카드를 쓴다. 그리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주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주문하려고 하다 보니까 카드를 안 쓰시던 분들이 이제 카드를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자 마스터 같은 데는 최종적으로 이 도로를 쓰는 차들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용료. 예, 톨비가 늘어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제 캐시리스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네, 사람들이 사회. 현금 없는 사회로 갔는데 이게 성장이 이렇게 그냥 그 1차적인 함수, 1참수 궤적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코로나19는 이거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딱 서버리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전체적인 소비가 이렇게 쭉 내려앉아 버렸으니까 비자 마스터 입장에서는 매출은 줄어 보이겠지만 뭐 여행도 많지 않고. 네. 예,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돼 버리면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요. 네네. 생활 습관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그것도 일종의 뭐 언택트 언택트 관련된 시대의 흐름으로. 수혜라고 할 수 있겠죠. 어허. 주가는 고점 대비 여전히 밑에 내려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추천주나 관심주가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해보십사. 맞습니다. 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마 저희 주식 초등학교 보시는 분들 다 아마 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가 파이낸셜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네이버 통장. 네. 그리고 또 뭐 카카오는 뭐 증권도 하고 이번에 카카오 뭐 페이도 되게 잘 나간다고 하고 네. 그런 쪽들이 과연 은행에 대적할 만한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은행들이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될지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네이버나 카카오를 택하는 게 더 낫지는 않을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약간 영역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카카오뱅크가 작년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얘기를 하셨을 뭐 건데, 수익 대출들도 하고 예. 근데 카카오뱅크가 잘 나간다고 해서 은행의 대출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 상반기 때 은행 대출은 뭐 엄청 늘어나요. 네. 예. 카카오뱅크도 늘죠. 늘긴 느는데 카카오뱅크의 사이즈를 놓고 보시면 한 20조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원체 낮으니까 원체 낮기 예. 때문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카카오뱅크가 크려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늘려야 돼요. 예. 그러면 카카오가 그리고 네이버가 그거를 원할 거냐는 거예요. 카카오나 네이버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의 장점은 뭐냐면 자본을 조금 쓰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은행, 보험 이런 금융 산업들은 자본 집약 산업이에요. 네. 예, 지금 그 자본이 있어야 내가 믿고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굳이 들어올 이유가 잘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대출 쪽으로는 그 자본을 쓰는 것들은. 네. 그러면 이제 은행에 아니면 금융사를 놓고 봤을 때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첫 번째는 그 판매 채널로서의 기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금융을 뭔가 팔아야 되잖아요. 금융 상품들. 예, 팔아야 되는데 이 기능은 옛날에는 지점이었죠. 뭐 KB금융의 장점이 뭡니까? 하면 우리는 뭐 은행이 보면 많아요. 지점이 지점이 많아서. 많아요. 지금은 1년에 한 지점을 2번에서 4번 정도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뭘로 하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토스 카드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토스가 뭐 KB 카드를 내놓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고객들이 은행에 와서 대출 신청하면 우리 고객님 근데 카드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 이런 카드가 있는데 요거 만드시면 저희랑 해서 거래하시면 금리도 좀 깎아드리고 뭐 이래요. 그러면 뭐 그거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손님이 와야 이제 카드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에 손님이 가니 토스 많이 쓰던데요. 카카오뱅크 쓰던데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판매 채널이 넘어가는 거예요. 글로 가서 제휴하고. 예,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에서 KB, 신한, 그다음에 삼성 그리고 시티카드 네. 요 네 개를 딱 한 날 한시에 동시에 이제 콜라보로 해서 나오고요. 네. 그거 보면 이렇게 그 라이언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거 네 가지 종류를 모으는 게 참고로 시티카드는 네. 라이언 로고도 없어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백색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은대요. 아, 예, 그 정도로 플랫폼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고 세상이 이게 달라졌다.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내 고객으로 만들어서 이게 평생 이제 이 평생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능은 이제는 플랫폼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융사는 뭘 해야 되냐라는 건데 제조업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을 제조하는 거는 자본이 있어야만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은 금융업이 계속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권사가 딱 그 옛날에 보였었던 건데 키움증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객장에 가보면 이게 전광판 있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식 매매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도 안 가고 객장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냐면 그 사이 키움증권이 들어와서 이거 플랫폼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MS를 쫙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다른 증권사는 망했냐는 거예요. 안 망했어요. 다른 비즈니스를 예, 하니까.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다 자본을 쓰는 비즈니스고요. 지난 몇 년 동안 놓고 보시면 증권사의 자산 성장률은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니까 키움증권만 이제 브로커리지 이제 특화돼서 이제 그 나름대로 간 거고 한투만 하더라도 뭐 IB 쪽이라든가 NH도 마찬가지고 또 메리츠 뭐 종금증 그러니까 메리츠 증권이죠 지금은 네. 메리츠 증권 보시면 부동산 금융 특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한남동 예. 보시면 개발하지 개발. 않습니까? F&I 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가져오다 보니까 다 이제는 다 자본을 다 쓰는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림들을 가져올 텐데 대신에 이 금융 상품이 과연 고객이 원하는 상품일 거냐, 그 시대에 맞는 그 상품을 누가 제조해서 낼 수 있느냐가 결국에 앞으로 이제 금융사를 갈라내는 그림이 될 거고 그런 역량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태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본력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 맞습니다. ROE, ROI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재밌었던 게 이제 메리츠 증권이 네.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모르셨을 거예요, 회사를. 근데 메리츠 증권이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메리츠 증권이 증권업계 그 순이익 순으로 놓고 보면 항상 탑5 맞아요. 안에 들잖아요. 예. 부동산으로 그냥. 부동산 금융인데 그 부동산 금융은 왜 갑자기 됐니? 사실 그 이면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시면은 솔로몬 저축은행이라고 네네. 정말 2007년도에 대장주가 하나 있어요. 네. 2,000원짜리가 순식간에 25,000원 가까이 올라갔던 그런 주식이 있는데 네네. 그 회사가 우뚝 섰던 거는 부동산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었어요. 네. 근데 저축은행 아시겠지만 사태 때. 저축은행 사태 때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를 메리츠 증권이 당시에 이제 미담 확약 대출형을 해가지고요. 미담? 미분양 담보 확약 대출. 아. 그러니까 뭐 건설하다가 만약에 좀 미분양한 거. 미분양하면은 내가 이제 그 리스크를 짊어질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부동산 금융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주공산인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가 굉장히 그 시장을 빠르게 선점을 해서 나간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이제 빠르게 포착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포착 능력 그리고 엑스큐션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좀 어떤 회사가 될지를 봐야죠. 아 이게 은행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아 그런데 막 토픽 뭐 이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은행 이 안에서도. 주 중에서 저희 탑픽은 저희 이제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를 추천해 드리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결국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이제 배당이 그래도 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배당도 돈이 있어야지 배당을 해줘요. 자본이 있어야지 해주는 건데 그 자본 비율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은행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정도 수준의 배당 자본 비율은 맞아야 돼요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넘어서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KB, 신한,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상위 3, 4. 상위 3, 4가 그래도 자본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역량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KB 같은 경우의 성격은 뭐냐면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익이 난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냐면 보시면 은행 산업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이 이제 정체되고 있긴 한데 네. 이제 그 그림, 이 경험을 사실 은행들은 한 10몇 년 전부터 해봤었어요. 네. 2005년, 6년도 때
인사이트 펀드로 돈이 다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그때는 예금이 인출이 되는 사태가 한번 벌어져요. 그때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은행만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럼 뭘 해야 되니? 어디 돈이 가니? 자산운용 쪽에 가요. 증권사에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채워넣자라고 해가지고 KB금융이 맞습니다. 그래서 KB금융 보시면 KB손복, KB생명, 그다음에 프루덴셜 생명, 그리고 KB증권, KB자산운용 다 놓고 보시면은 이 생명보험은 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업계 내에서 굉장히 탑 클래스에 드는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이 자금이 은행에서 좀 빠져나가더라도 금융 그룹 내에서 뭔가의 다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KB금융이 일단 조금 더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그거랑 좀 별개예요. 하나금융지주는 그 저평가된 부분들에 대한 매력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좀 더. 예. 그래서 뭐 하나금융은 이제 그렇게까지 비은행이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또 반대로 되면 이제 워낙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게 은행주가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하나금융이 훨씬 더 주가 상승 여력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 예,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외에 비은행 부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KB를 좀 더 좋게 보시는 거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비은행 부분보다는 은행의 그 포션이 더 크다 보니까 네. 은행이 턴어라운드 할 때는 오히려 하나금융이 더 모멘텀이 셀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 쪽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은행주나 금융주 투자하실 때 요것만큼은 좀 조심하시라 아니면은 요것만큼은 좀 꼭 보시라 뭐 꿀팁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 꿀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은행 뭐 금융주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네. 그 1차적으로는 이제 보셨을 때 이 금융주가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랑 좀 다르게 예. 그냥 끝도 없이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예,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닫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장이 있는. 예, 이제 그거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너무 흥분해서 그냥 그냥 가자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주가가 만약에 합리적이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KB 같은 경우 주가가 아마 4만 5천, 5만 원 정도 거래됐었으면 그때 당시에 투자했던 게 합리적으로 그 가격을 형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만약에 주가가 다시 비슷하게 간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이제 정말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죠. 예,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배당이나 이런 이슈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금융업과 이제 이 최근의 트렌드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이제 그래도 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들어와요. 들어온다라고 하면 판매 채널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판매 채널에 국한돼서 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이 플랫폼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한다라면 금융업은 어쨌든 간에 네거티브한 거죠. 이게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경쟁을 일으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딱 보시면 꼭 슈퍼스타가 하나씩 나와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는 키움증권이 슈퍼스타로 한번 나왔었던 거고 업계 내에서. 예, 업계 내에서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이 한번 또 슈퍼스타로 나왔었던 거고 뭐 요즘에 이제 결제 쪽에서 보면 NHN 한사결 같은 데가 또 굉장히 좀 좋았었던 거다 하고 보니까 뭐 이제 그런 한번 그 실외 누가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를 좀 유심히 보시면 예,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에 그 제11회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 금융주 부문 특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대부분 커버리지 이제 은행주 많이 하시지만 그 중간중간 저희가 해외 핀테크 기업들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은행주 좋아하시는 일만 남은 걸로.